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마선숙 작가의 단편소설 밤의 비틀 그리고 고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평범해 보이는 듯한 부부의 일상이지만 어느 한쪽의 고뇌가 깊어짐을 넌지시 보여줍니다. 무촌이라는 부부간에도 갑과 을이 존재할까요? 그렇다면 주인공은 심리적 고통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생각해보며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월 말일이다. 내일이면 3월이다. 봄의 시작이다. 올해는 눈이 별로 오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즈음에도 눈 구경을 못해 삭막했다. 사만사원도 사라졌다. 혹독한 추위가 이어져 봄이 오려나 의심스러웠지만 대낮엔 추위 끝에 부드러운 기운이 달려 봄이 예감되었다. 금요일이다. 봄맞이 한다고 두꺼운 이불을 빨아 널었다. 저녁을 한술 뜨고 무심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둑어둑하다. 늑대의 시간이다. 강북 영안실이야. 대학 동창이 모친상 당했어. 코로나로 못 본 녀석들 만나 늦을 것 같아. 조금 전에 남편 전화가 왔다. 아침에 다림질 잘 된 검은 양복과 흰 와이셔츠를 입혀 보내길 잘했다. 잿빛 넥타이와 검은 구두를 신고 나가 다행이다. 그가 올 때까지 덩그러니 큰 집에 혼자다. 북적이던 집이다. 시부모와 신우 둘, 그리고 우리 내외와 아들과 딸까지 8식구가 살았다. 시모는 86세로 가시고 시부는 작년에 91세로 세상을 떴다. 신우 둘도 시집가고 우리 애들도 결혼해 분가했다. 시부모 살아계실 땐 손님이 많았다. 시부모 형제랑 신우들도 자주 오고 조카들도 들락여서 번잡했지만 지금은 조용하다. 25에 3살 많은 그와 혼인했다. 어언 30년이 흘렀다. 하루 일상은 평온해 보였다. 시부모와 시부도 은행맨이었는데 남편도 은행 본점 부장이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궁색하지 않아 애들 학비와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았다. 복권 당첨된 거야. 친척 친구 통 털어 당신만큼 사는 사람 있어? 남편은 가끔 거드름을 피우며 호기롭게 생색을 냈다. 당신 보고 돈 벌어 오란 소리는 안 할 테니 뒷바라지 잘해. 부모님 잘 모시고. 그의 말투가 부하에게 하는 소리같이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표정을 숨겼다. 그의 맘속엔 믿지는 결혼을 했다는 게 깔려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가계부 검사를 했다. 당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하지만 헛돈은 쓰지 마. 그의 말뜻이 무언지 짐작하고 있다. 은연중 친정에 생활비 대주지 말라는 단속이다. 그는 종종 상처가 되는 말을 골라 했다. 속에서 욱하고 치미는 게 있어도 희뜩 쳐다보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을 저울질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에게 저기를 품어봐야 불행히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라고 위로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데이트할 때 그가 물었다. 꿈이 많았어요. 평생 성실하셨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사를 천직으로 하셨어요. 꿈이 많은 건 나쁘지 않지요. 속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었어요. 정직하고 고지식했어요. 꿈과 현실이 일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위세에 눌려 지냈어요. 지나치게 선량해서요. 일찍 가셨네요. 어디 지병이라도. 나는 침묵했다. 아버지의 자살을 속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화제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화제에 오르면 가슴이 저릿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쓰라리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가 궁금하다는 듯 또 물었다.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이좋은 모녀가 아니었죠. 서울서 대학 다니는 오빠 뒷바라지 하라고 했으니까요. 아들밖에 몰랐어요. 그랬군요. 그는 뜻없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22살에 아버지를 잃은 후 또래들보다 건늙었다. 애 어른이 된 것 같다. 생이란 무자비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일까? 남편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꼬치꼬치 따지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당신한테 돈 걱정하게 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 호강으로 알고 살림이나 잘해.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거듭 생색을 내길래 한 번 걸고 넘어진 적이 있었다. 내 이름으로 된 건 핸드폰뿐이에요. 집이라도 공동명의 해줘요. 내 것이 당신 거야. 귀찮게 무슨 공동명의야? 그는 단칼에 핀잔 주었다. 서류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이 집도 당신 마음대로 쓰고 통장에서 돈도 마음대로 꺼냈으면서. 실은 그에게 돈이 얼마 있는지 몰랐다. 월급 통장 외에 다른 통장은 보여주지 않아 서운했지만 트집 잡지 않았다. 친정으로 돈이 흘러갈까봐 걱정하는 그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장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도와주기 시작하면 한없어. 처가에 첫 인사 갔을 때 당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꿰뚫었어. 잠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자수를 배운 적이 있었다. 소나무에 앉은 학을 수노와 숙제로 냈더니 선생이 공모전에 출품해 보라고 했다. 학이 날아갈 것 같이 느껴진다면서. 손끝이 얌전하네요. 재주가 아까워요. 자수 가게라도 해봐요. 예전부터 손으로 하는 건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호박 접기, 딸기 접기, 별 접기를 하면 사람들이 선물로 달라고 했다. 손가락 찔려가며 그런 걸 왜 해? 뒷바라지나 잘해. 명색이 은행 부장 마누라가. 그는 상을 찌푸리며 이죽거렸다. 사회활동할 마음은 없지만 지나친 반응이 이상했다. 하지만 그때도 그냥 덮었다. 이젠 몸도 예전 같지 않다. 하루가 다르다. 눈도 침침하고 소화도 잘 안 된다. 일을 많이 한 날은 무릎도 붓고 허리도 시큰거린다. 분초 다투며 척추뼈가 내려앉는 것 같다.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총칼로도 당할 수 없는 게 나이 같다. 벽시계가 땡땡 11시를 알린다. 피곤이 몰려온다. 눕고 싶다. 자리에서 일어난다. 안방으로 발을 옮겨 놓는다.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우뚝 선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나가더니 암흑이 된다. 먹물처럼 깜깜하다. 눈앞이 분간이 안 된다. 당황스럽다. 우리 집만 불이 나간 걸까? 미로를 더듬듯 창가 쪽으로 걸어간다. 발이 헛놓일까봐 조심스럽다. 발끝에 힘을 주고 걸어간다. 신도시에 지은 단독주택이다. 멀리 시가지에 불이 켜져 있다. 다른 집들도 드문드문 환하다. 우리 집만 정전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켠다. 빛이 흘러나온다. 랜턴부터 찾고 싶다. 희미한 빛에 의지해 공구용 서랍을 연다. 손으로 더듬더듬 찾는데 없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 정리를 잘하는 편임에도 기억이 안 난다. 사용한 지 오래되어 가물가물하다. 시모 살아생전에는 절에 불공 드리는 초가 있었는데 이젠 초도 없다. 예전에도 2번 정전된 적 있었다. 하지만 대낮이라 시부가 전기 수리업체에 연락해 금방 복구했다. 지금은 야심한 시각이라 문연 업체가 있을 리 없다. 황망하다. 누군가 도둑질하기 위해 전기를 끊었을까? 하는 의심이 잠깐 스친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영화 속에서 정전되면 이상한 일도 벌어졌기에 무섭다. 감정 걱정은 안 해도 될지 모르겠다. 한 차례 바람이 지나가나 보다.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매섭다. 을씨년스럽다. 마당에 진돗개가 컹컹 짖는다. 남편에게 전화한다. 뭐야? 왜 그래? 그의 목소리에서 취기가 느껴진다. 혀가 풀려 있다. 정전이에요. 우리 집만 불 나갔어요. 그걸 나한테 말하면 어떡해? 알아서 조처해야지. 그는 퉁명스럽다. 신발장 안 두꺼비 집 살펴봐. 차단기 내려 있으면 올려보고. 말투에 짜증이 배어있다. 빨리 집으로 와줄 수 없어요? 간만에 친구들 만났어. 단순 오작동일지 몰라. 과부하 걸렸을 수도 있어. 잘해봐. 차단기 떨어지면 가전제품 플러그 뽑고 어디 누전인지 알아봐.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에 이어 전화가 끊긴다. 힘이 쭉 빠져나간다. 맥이 풀린다. 그의 목소리가 남처럼 낯설다. 일러준 대로 하려고 쭈뼛쭈뼛 형광꾀로 발을 내디딘다. 거실에서 형광까지가 미로 같다. 서울서 부산처럼 멀다. 핸드폰 빛을 누전기에 비추니 차단기가 내려있다. 차단기를 올리고 싶은데 높이 달려있다. 의자를 디딤돌 삼아 올라가야 한다. 다시 조심조심 주방으로 간다.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오른손으로 의자를 손에 쥐고 끌어당긴다. 현관으로 건넌다. 얼결에 핸드폰을 놓친다. 어딘가에 탁 부딪힌 것 같다. 발밑이 꺾이듯 휘청인다. 반사적으로 이마를 문지른다. 손에 액체가 배어나온다. 세게 부딪혔나 보다. 핸드폰을 주워 빛을 비추고 살피니 흔들 의자 장식에 이마를 찧은 거였다. 눈은 안 다쳐 다행이다. 시부가 살아생전 즐겨 앉던 의자다. 시부모 두 분이 인도네시아 여행 갔다 사온 의자다. 늘상 그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TV를 시청했다. 시부 돌아간 뒤 주말이면 종종 남편이 애용했다. 나도 혼자 있을 때 그 의자에 앉아 보았지만 시부 냄새가 배어있어 어느 날부터 멀리했다. 시부가 사용하던 향수 냄새와 머릿기름 냄새가 은연중 역했다. 시부모에 대한 모든 기억을 털고 싶어 그랬을까? 그런데 그에게 빨리 와달라고 한 건 잘못일까?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느낀 게 그릇된 걸까? 그는 내가 밤을 무서워하는 걸 안다. 밤에 저수지에서 아버지 시체를 건져 올렸다. 그 밤은 참혹했다. 가로등도 없이 괴괴했다. 그 기억으로 밤이 싫었다. 그래서 밤엔 외출을 삼갔다. 지금은 정전까지 되어 암흑이다. 내가 얼마나 황망한지 모르는 걸까? 눈을 감았다 뜬다. 손을 비벼본다. 불안만 가중된다. 한숨이 나온다. 어제 하필 고기와 생선을 잔뜩 사다 쟁여놓았다. 냉동고에 든 것들이 녹아 물이 줄줄 새리라. 채소도 상하고 김치도 쉬어 못 먹을 것 같다. 나만 믿고 살아.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늘 그렇게 말하던 그는 왜 안 오는 걸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가족이 있지만 지금은 혼자다. 외롭다. 어떻게든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노심초사 몸을 일으킨다. 의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꽉 쥐고 형광계로 다시 간다. 넘어질까봐 온 신경을 집중한다. 기우뚱기우뚱 무사히 의자를 끌고 간다. 의자 위에 올라 차단기를 올린다. 잠깐 불이 들어와 환해지더니 다시 불이 나간다. 속수무책이다. 낙담이 된다. 다시 의자에서 내려온다. 이제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봐야 한다.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안방으로 간다.
TV 선을 뽑는다.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선도 뺀다. 세탁기, 전자레인지, 컴퓨터, 밥솥, 토스터, 공기청정기, 제습기, 무선 청소기 플러그를 뽑는다. 무슨 선이 이리 많은가? 거리를 걷다 보면 허공에도 줄이 많더니 집안도 그렇다. 아직도 뽑아야 할 전기선들이 많다. 온풍기 선을 빼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다. 희미한 불빛이나마 사라지니 완전 암흑이다. 배터리가 다 되었나 보다. 바늘귀만한 빛도 없는 칠흑이다. 머리끝서 발끝까지 어둠뿐이다. 코앞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다. 어둠 속에서 냄새가 풍겨온다. 비릿한 냄새가 후각에 와닿는다. 불면의 밤에 맡아지던 저수지 냄새일까? 출구 없이 밀봉된 것들에서 나는 정막의 냄새일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하수 냄새일까? 유년의 기억 속의 어둠은 부드러웠는데 이 어둠은 암울하다. 담배를 피울 줄 알았으면 이럴 때 위로가 되었으리. 나를 연기처럼 태우면 두려움이 덜할 것 같다. 다 타들어가서 꽁초로 남겨질 때까지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날 숨이 막혀 담배를 몰래 한갑 사다 놓았다. 종이학을 접어놓은 상자에 깊이 감추었다. 그러나 시도조차 못했다. 시부나 남편이 담배를 피지 않아 흔적 없이 피기가 불가능했다. 남편은 술을 좋아하지만 담배는 질색했다. 코가 예민하기에 퇴근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코를 킁킁거릴 것이다. 억눌린 것들을 연기로 태우는 대신 종이학을 접었다. 현실을 잊고 나를 어딘가로 보내고 싶을 때면 불안한 영혼을 접듯 새를 만들었다. 평면인 정사각형 종이 한 장으로 학이 탄생하는 게 신기했다. 학종이가 없을 땐 은박지 호일이나 약 포장지 혹은 사탕 싼 껍질로도 학을 접었다. 종이학을 1000개 접으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세보진 않았지만 1000개는 넘을 것 같다. 아니 10,000개도 넘었으리. 종이학이 완성되면 손에 올려놓고 무연히 바라보았다. 날려보내지 못해 미안하구나. 애벌레가 나비 되어 세상을 항해하듯 숨을 불어넣고 싶구나 하면서. 종이학이 깔끔하게 접어지면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 화장대 위에 놓고 바라보고 싶었다. 정원의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싶기도 했지만 마음과 달리 차곡차곡 와이셔츠 상자에 넣어 다락에 보관했다. 지금도 주위가 분관되면 종이학을 접고 싶다. 담배를 태우는 대신 새를 만들며 어둠을 잊고 싶다. 그는 혹시 친구들이 공처가라 놀릴까봐 못 일어나는 걸까?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심호흡한다. 이 어둠은 영원히 매복될 어둠은 아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다. 날이 밝으면 해결될 수 있다. 의연해지자. 살다 보면 더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천재지변을 만나기도 하고 걸어가던 육교가 무너지기도 하는 게 인간사다. 그러면서도 집 전화로 아들 번호를 누른다. 엄마, 오밤중 웬일이야? 집이 캄캄해. 정전이다.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아까부터 불이 나갔어. 아버진 뭐해요? 문상 갔어. 우리 집만 그래요? 그래. 24시간 야간 출장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알아보고 보내줄까? 암흑 속에 혼자야. 모르는 남자를 어떻게 들여? 그럼 할 수 없네. 날 밝을 때까지 참아요. 아들이 먼저 전화를 놓는다. 자식이지만 무안하다. 어째야 좋을까? 괴종시계가 3시를 친다. 4시간이 흘렀다. 혼자 고립된 것 같다. 다시 딸에게 전화한다. 엄마, 무슨 일이야?
딸의 목소리에 졸음이 묻어 있다. 정존이야. 앞이 안 보여. 아빠 문상 가고 나 혼자야. 맙소사. 차단기 올려봤어? 계속 떨어져. 목욕하다 욕실 콘센트에 물 튄 거 아냐? 목욕 안 했어. 전기밥솥 수증기로 콘센트 젖었나 살펴봐. 그것도 아냐. 식기세척기 안으로 물 들어간 거 아닐까? 아냐. 그럼 날 밝기 기다려야지 어쩌겠어? 엄마, 나 졸려. 전화 끊어. 딸도 서둘러 전화를 내려놓는다. 힘이 쭉 빠진다. 의지할 데가 없다. 결국 혼자다. 내가 날 의지해야 한다. 나와 대면해야 한다. 외롭다고 비틀거리지 말자. 한동안 잠잠했던 이명이 또 고개를 든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 불청객이 찾아왔다. 처음엔 머릿속에 매미집이 있는 것처럼 시끄러웠다. 시도 때도 없이 매미가 울었다. 그러다 잠잠해지기도 하고 또 간헐적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해요. 과로해도 안 됩니다. 원인을 모르지만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가 도움이 되긴 해요. 의사 처방으로 약을 복용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안정시켜도 호전될 기미가 없어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친구로 받아들이고 체념했다. 그랬더니 이명이 잠잠해져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시작이다. 손으로 귓속을 휘젓는다. 귀를 올렸다 내렸다 잡아당겨본다. 그를 알게 된 건 은행에 볼일 보러 가서였다. 전문대 졸업 후 작은 섬유회사에 격리로 취직했다. 그는 외환대출 담당이라 나와 직접 대면할 일은 없었다. 근데 갈 때마다 등떨미로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내 옷매무새가 이상한 걸까? 하고 머리를 갸웃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회사를 나섰는데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나 한잔 할까요? 좋은 찻집을 알아요. 그는 나보다 5살 많았다. 은색의 수입 안경테 때문인지 첫인상이 차갑고 냉정해 보였다. 피부가 하얗고 흰 와이셔츠가 단정해 직업과는 어울린다 싶었다. 큰 키는 아니지만 야무지고 빈틈없어 허술해 보이는 데라곤 없었다. 만날수록 그가 까다롭고 이기적인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가 만나자고 해놓고도 나를 기다리게 했다. 술 냄새를 풍기고 나온 날도 말로는 업무가 많아 늦었다고 둘러댔다. 어느 날은 느닷없이 친구 한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해서 중학교 때 절친이었던 친구랑 같이 나갔다. 집안이 어려워 진학은 하지 못하고 공장 다녔지만 부지런하고 건실하고 착한 친구였다. 그런 친구밖에 없나?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친구는 내 얼굴이야. 계속 타박했다. 사회생활 잘 하려면 유능한 친구가 주위에 많아야 해. 그에 대한 혼란이 심해져서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등을 떠밀었다. 이 바보야, 너한텐 과분해. 놓치면 안 돼. 통하는 게 없어요. 통하긴 뭘 통해.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되는 거다. 그만하면 우리 주위에선 구경도 못 해본 부자다. 은행에 다니면 돈이 마르진 않을 거다. 돈 많이 주걸랑 이 애미 용돈이나 두둑이 줘라. 도망가고 싶었으면서 끌려다닌 건 어머니한테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는지 몰랐다. 당신은 참해. 시부모 잘 모실 여자를 원해. 나는 결국 그를 떨쳐내지 못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추었어. 이세를 위해 키가 크고 외모가 단정한 여자를 찾았어. 어느 날 그의 집에 초대받았다. 그의 생일이었다. 그는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벌 사주었다.
화려한 수가 놓인 고가의 원피스였다. 무채색을 좋아하던 내게는 거북한 옷이었다. 하지만 그 옷을 입고 조그만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따라갔다. 대저택은 아니지만 붉은색 담으로 둘러싸인 전원주택은 고급스러웠다. 정원엔 나무가 많았다. 실내도 세련되게 잘 꾸며져 있었다. 주방에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다. 북유럽풍 식탁에 음식이 즐비했다. 가운데 3단 케이크가 놓여 있어 작은 케이크를 사간 내 손이 부끄러웠다. 그의 부모님은 나이보다 훨씬 정정해 보였다. 두 분 다 얼굴에 윤기가 흘렀다. 시부는 칼날같이 줄선 양복바지에 알 굵은 반지를 끼고 있었고 시모는 보라색 홈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다. 시부는 엄중하게 나를 훑어내렸다. 시모도 갸름한 얼굴에 예의 바른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여러 질문으로 나를 긴장시켰다. 결혼하면 당연히 직장을 관둬야죠. 시모는 고향과 나이와 식구들에 대해 물어보더니 난처한 질문을 했다. 나의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강압적인 지시처럼 들렸다.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불쑥 뱉었다. 그가 마뜩하지 않으면서도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몰랐다. 그의 집은 평화로워 보였다. 화목하고 순탄한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서였을까? 이런 가정에 편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친 것 같았다. 내 속의 이중성에 스스로 놀랐다. 혼인 후에도 그에게 존중받지 못하리란 예감이 있었음에도 남들 눈에 시집 잘 간 것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 부끄러웠다. 그래야죠. 여자는 식구들 시중 들고 애 잘 키우는 게 행복이에요. 시모가 활짝 웃었다. 잘 생각했어요. 시부도 시모 말에 맞장구 치며 만족스러워했다. 그거 봐요. 내가 틀림없다고 했잖아요. 그가 생색내듯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식구들 시중을 들게 되었다.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와 청소 마치면 점심이고 시장 다녀와서 저녁 준비하고 치우면 밤이었다. 살아보니 그는 어머니와 비슷했다. 잘된 건 자기 탓이고 잘못된 건 내 탓을 했다. 어머닌 자신이 뚱뚱한 것도 아버지 탓이라 했다. 아버지가 소식해서 남은 밥과 반찬을 자신이 먹어치우느라 비만이 되었단다. 아들을 바랐는데 딸인 내가 나온 것도 아버지가 씨를 잘못 뿌려서이고 화장실 휴지가 금세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가 휴지를 헤프게 써서 그렇단다. 뭐하는 여자야? 임신한 여자가 얼마나 몸을 함부로 했으면 애가 떨어져? 내가 3대 독자인 거 잊었어? 난 2세를 위해 당신을 택한 거야. 첫 임신이 유산되었을 때 그는 이죽거렸다. 일을 많이 한 날 애가 떨어졌다. 시모가 구석구석 먼지가 많대서 대청소했다. 피곤해 쉬고 있는데 시모가 고구마 순 10단을 사왔다. 고구마 쓴 김치가 먹고 싶대서 껍질을 까서 김치를 담갔다. 아래가 이상해 욕실로 갔더니 팬티에 피가 흥건했다. 자기 몸 자기가 챙겨야 하는 거 몰라? 그는 문제가 불거지면 나를 몰아세웠다. 찾는 서류가 없으면 내가 정리를 못했다고 화를 냈다. 회사 송년회 때마다 곱게 넘어가지 않았다. 상전 부인보다는 낮은 옷을 입어야 하고 부하 아내보다는 고급진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은 센스가 꽝이야. 왜 내조를 못해? 그게 어려워? 돈 벌어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비위도 못 맞추나? 그러다가도 잠자리에선 돌변했다. 당신이 좋아. 당신은 밤에 더 멋있는 여자야.
잠자리를 밝히는 그를 위해 밤이면 양치하고 분홍 잠옷을 입었다. 그가 내 속으로 들어와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도록 몸을 내맡겼다. 술에 만취된 그가 달거리 중에 몸을 비집고 들어와도 싫다는 내색을 못하고 속으로만 눈물을 훔쳤다. 그의 성격을 알기에 이혼을 각오하지 않는 한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알았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살아도 동떨어져 사는 것임을. 그래서 그를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나도 이해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왜 지금 외롭고 슬플까? 그를 믿지 않으면서도 의지했나 보다. 항상 억지로라도 그를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한기가 스친다.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온다. 남편은 더 늦나 보다.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주 멀게 느껴진다. 저수지가 얼었다 녹으면서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대설주의보가 내렸다.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문 앞에 와 섰다. 사고입니다. 제복의 경찰관은 우리 얼굴을 피해 사무적으로 말했다. 그 사고가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서 멍하게 쳐다보았다. 놀라지 마십시오. 경찰이 재차 주의를 주었다. 영문도 모르고 경찰차에 올라탔다. 조수지 앞으로 가니 밤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어 아버지 앞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경찰이 아버지 얼굴을 덮은 시트를 벗긴 후 랜턴을 비추고 확인을 요청했다. 아버지 얼굴은 평안했다. 살아생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안온한 얼굴이었다. 어찌 보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유, 이 추운 겨울에 몸을 던지다니. 구경꾼 중 한 사람이 혀를 찼다. 넋이라도 달래주려면 구슬해야 할 거야. 누군가가 덧붙였다. 귀를 막았다. 생살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다. 사람들 시선을 피해 땅바닥만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저수지로 뛰어드는 걸 본 사람이 있어 사고는 자살로 간단하게 처리되었다. 이게 현실일까? 잔혹극 연극을 하는 건 아닐까? 어저께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오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걸 믿으란 말인가? 아버진 언제부터 죽을 생각을 했을까? 입관식 때 본 아버지 얼굴이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았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집안은 폐가가 되었다. 집안은 괴괴해졌다. 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는 듯 음습했다. 동네 사람들 수군거림이 듣기 싫어 밖으로 나가기가 꺼려졌다. 세상이 다르게 다가왔다.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예전의 희망과 설렘도 허망했다. 인생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무기력해졌다. 그 뒤 아버지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유품을 태울 때 아버지가 앉아있던 의자를 몰래 빼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안락 의자에 아버지처럼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나타날 것만 같았다. 눈이 오는 날은 아버지 영혼이 흩날리는 것 같아 저수지를 배회했다. 아버지가 불쑥 솟아오르는 것 같아 달려가 보면 환영이었다. 남편 전화는 오지 않는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자신이 한심하다. 전등불 나간 거 하나로 이렇게 외로워지는 게 인생이어야 할까? 근데 왜 어둠을 무서워해야 하나? 어차피 날은 밝아올 것이다. 이 어둠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무서움은 밖에서 준 게 아니라 내가 불러들인 것이다. 남편 자식에 의지한 것도 나고 혼자임을 깨닫게 된 것도 나다. 세상의 반은 어둠이다. 어둠은 항상 있었다.
어릴 땐 어둠을 즐기며 어둠놀이를 하지 않았던가. 알록달록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둠놀이를 즐겼다. 이불은 부드러웠고 그 안은 아늑하고 따스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져 왔다. 다른 세상에 있는 듯 기분이 좋았다. 어둠놀이를 즐기다 이불을 제치고 세상으로 나오면 재밌어서 손뼉치며 깔깔댔었다. 유령놀이, 애벌레놀이, 뒤로 자빠지기 놀이, 김밥놀이 하다 커튼 뒤에 숨어 나 잡아봐라 하고 노는 것도 흥미 있었다. 어둠은 훌륭한 놀이터고 장난감이었다. 그래, 이제 나로 살자. 아버지도 놔드리자.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말자. 나를 잃으면 안 된다. 정전은 죄가 없다. 정전이 또 다른 정전을 부르면 안 된다. 담배도 피우고 싶으면 당당하게 피우자. 연달아 서너 대 피워도 좋다. 꽁초가 되도록 나를 태워도 좋다. 날 밝으면 와이셔츠 상자에서 종이약을 꺼내야겠다. 종이약도 놓아주자. 자유롭게 항해하라고. 앞으로도 수많은 어둠을 만날 것이다. 그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마음이 가벼워진다. 농도 짙은 어둠도 편안하게 느껴진다. 내 안이 환해지니 어둠도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숨죽이고 있던 것들이 우르르 일어선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절대 없다. 혹 가정을 잃는다 해도 나를 잃는 것은 아니다.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기에 남편 번호가 떠 있는 게 보인다. 핸드폰이 꺼져 있어 집으로 했나 보다. 10번이 넘도록 끈질기게 울어댄다. 벨소리를 내버려 두고 창가로 걸어간다. 균형을 잡으니 걸음도 위태롭지 않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창가로 가서 우뚝 선다. 미동도 하지 않고 밖을 본다. 멀리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몰려온다. 이제 곧 사위가 밝아올 것이다. 또 전화벨이 울린다. 남편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리라. 전화는 끈질기게 울었지만 혼자 울게 내버려 둔다. 이제 비틀거리지 않으리. 두 발에 힘을 주고 똑바로 항해하리. 몸을 돌려 실내의 어둠이 벗겨지는 것을 담담히 바라본다. 나를 찾으니 세상도 고요하고 전화벨 소리도 고요하다. 유리창에 내 모습이 투영된다. 어린이 아닌 어른인 내 모습이다. 꼿꼿이 서서 조용히 중얼거린다. 나는 고요하다. 라고.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님과 남이라는 글자처럼 점 하나 차이로 남이 되기도 하는 것이 부부라고 하지요. 현실의 벽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다면 오롯이 내 안의 고요를 찾는 것 또한 한 방법일 듯 합니다.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고요를 찾는다는 건 어쩌면 지혜를 얻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은 지나간다는 주인공의 암시도 이 소설에 빼놓을 수 없는 메시지인 듯 합니다. 비슷한 예로 솔로몬 왕의 지혜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고난도 언젠가는 어둠이 거치듯 지나가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고난의 시작점이 타인뿐 아니라 내 안에 기인하는 거라면 홀로 서기의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책나들을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